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취임 이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고 혁신과 포용, 또 공정, 평화의 힘을 키우는데 내년 예산을 쓰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슈퍼예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절실한 때라는 말로 편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대외 충격을 막는 방파제,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우리 재정 건전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목표는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와 3대 신성장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에 7조 원 가까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포용과 공정을 위해 제조업과 40대 일자리 감소를 막고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안보가 필요한 만큼 국방비를 50조 원 이상 책정해 정찰 위성 등 핵심 방어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33분에 걸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여당은 20여 차례의 박수로 화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부 대목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인 2년 반 동안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에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확장 재정을 통해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힘을 키울 거라며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강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선 야당에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서초동 광화문 집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두 달 넘게 이어진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로 일단락된 상황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내세운 겁니다. 사회주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과 경제 다음으로 공정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27번이나 등장했는데 10번 언급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문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가장 아픈 교육에서의 불공정은 정시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설 후반 문 대통령은 3분 가까운 시간을 배정하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현 정부 고위 공직자부터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데이터 3법,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꼬인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과 여야 대표 회동 활성화도 제안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마다 문 대통령이 큰 비중을 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면서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묵묵부답인 북한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오늘 이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는 역시나 공감한다, 아니다, 좌절만 안겼다,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이 협조를 당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심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장에서 박수도 들렸고 야유도 들렸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찾은 국회 본회의장의 여야 풍경, 말씀하신 대로 환대와 냉대로 나뉘었는데요. 연설이 끝난 뒤에 각 당 지도부가 내놓은 평가도 확연히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4가지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좌절만 안겨준 연설이었다며 악권은 다시 한번 공수처를 보채기한 것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직접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평등과 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내 창당을 예고한 가칭 대한신당은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나연수 기자,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전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겨서 513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청회가 끝났는데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지, 정부 예산안은 적정한지, 재정 건전성은 탄탄한지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이달 말부터 4일 동안 부처 심사를 열어 정부 예산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요. 11월 11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돼 어떤 예산을 얼만큼 줄이고 늘릴지 세부 조정에 나섭니다. 여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악재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겠다며 대폭 삭감을 공언했습니다. 특히 올해보다 각각 20%, 10% 이상 늘어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또 올해 증액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가장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해둔 날짜는 다음 달 29일입니다. 법정 시한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법적인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이틀 전 이른바 촛불 집회 계엄령에 착수한다는 문건 원본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황 대표 자신은 관련 문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계엄령 문건이 정식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석했을 수도 있지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과 황 대표 지지 모임은 임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소장은 오히려 고발 자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법적 조치 환영하고요.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은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우선 문건의 진위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군이 작성한 것이 맞다면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알았느냐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작성 과정에서 개입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진행된 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이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오늘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잇따라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일부는 동해를 거쳐 서해 쪽 카디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러시아 군용기들이 무더기로 카디지에 진입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 공군의 조기 경보기 1대와 전투기 3대, 또 전략폭격기 2대 등 모두 6대가 오늘 동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잇따라 진입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먼저 오전 9시 23분쯤에 러시아 조기 경보기 1대가 카디지에 진입해 선회 비행을 하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곧이어 오전 10시 41분쯤에 러시아 전투기 1대와 전략폭격기 2대가 카디지에 진입해 비행했습니다. 특히 이 전략폭격기들은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에도 진입했다가 한반도 주변을 크게 휘돌아서 제주와 서해 카디지에도 진입했고 다시 동해 카디지로 돌아온 뒤 빠져나갔습니다. 또 오후 2시 44분쯤엔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새로 동해 카디지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지 진입 횟수는 총 4차례입니다. 그간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지 진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6대가 잇따라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영공 방어를 위해서 영공의 바깥쪽에 설정하는 구역이 방공식별구역인데요. 이 러시아 군용기들이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던 지난 7월과 다르게 이번에는 영공까지 들어온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영공 침입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진입하자 우리 공군도 즉각 F-15K와 KF-16 전투기들을 대응 출격시켰습니다. 동해 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들과 조우한 우리 전투기들은 즉각 추적과 감시 비행, 경고통신 등의 대응 조치를 시행하면서 러시아 군용기들을 카디지 밖으로 퇴거시켰습니다. 이번 일을 포함해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건 올해에만 20번입니다. 앞서 한러 군 당국은 지난 7월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으로 우리 전투기가 최초로 경고 사격까지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서울에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카디지 사태 재발 방지와 양국 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국 군사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 군용기가 오늘 카디지에 또 진입하면서 러시아의 진정성과 그 의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지 진입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했던 대학생 진보연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대사관저 침입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 앞을 경찰 수십 명이 막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거예요?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었을까요? 이 사무실은 대사관저 침입으로 조사받았던 한 학생이 주소지로 적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 이번 사건 관련 자료 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입을 사전 모의하거나 기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대사관저 난입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대학생들 외에도 사전 모의나 배후 기획에 가담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당 단체는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속된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3명은 기각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장관 동생을 다시 불러서 웅동학원 의혹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생 조 씨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를 다시 불러 8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조사 차원이었는데 채용비리 외에 웅동학원 관련한 다른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비리에 연루됐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조 씨는 조 전 장관 부부는 물론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 역시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형님하고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은 학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으신 분이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웅동학원 관련 연루 의혹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웅동학원 소송 관련 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웅동학원 비리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조 씨가 머무르고 있는 서울의 숙소로 찾아가 조 씨의 신체와 자동차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목뼈 부위 문제로 통증을 호소했던 조 씨는 검찰 조사를 위해 부산의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채용비리 혐의를 보강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신문을 포기했던 지난번과 달리 법원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운영,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1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최근 뇌종양 진단 등을 이유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 단위로 범위를 좁혀서 이른바 핀셋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아온 잠실주공 5단지. 지난 7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매물이 19억 원 초중반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1억 원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충격도 잠시, 최근에는 호가가 2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7% 올라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29일쯤 관보 개저와 동시에 공포되고 시행됩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분양가가 만성화되어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보다 분양시장을 통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종전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된다든지. 이르면 다음 달 초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31개 투기 과열 지구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찾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계획인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부족해서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 계시는데 정부가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3년 안에 충전소를 모두 310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소차 운전자가 전국 어디에서든 30분 안에 충전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 문을 연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호 규제 유예 사업으로 선정됐고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인허가부터 최종 완공까지 7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는 모두 31곳의 수소 충전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국회 수소 충전소의 경우 하루 평균 50여 대의 수소차가 이용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가 6만 7천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소차 충전소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수소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차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곳곳에 수소 충전소 310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어디서든지 30분 만에 충전소를 찾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충전소를 1,200개까지 늘리면 그 시간은 15분 안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에 수소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고 충전소 설비를 컨테이너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 유통센터를 구축해 현재 1kg에 8,000원 수준인 수소 가격을 2022년에는 6,000원, 2040년에는 3,000원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수소 충전소 건설 비용을 저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심지에 수소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있는 액화 수소 충전소를 건설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부는 만에 하나 수소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충전소 안전에 관한 법 기준을 강화하고 수소 안전 전담 기관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흔히 감사원 감사는 누가 하나 의문을 갖는데 다른 기관의 비위는 가차없이 적발하는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은 국민의 세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급 이상 직원들이 대부분 매달 수십만 원씩 이른바 특정 업무 경비를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오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제출한 올해 특정 업무 경비 집행 계획입니다. 전체 48억 9천여만 원 가운데 3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모니터링 활동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 명목으로 주는 건데 문제는 거의 전 직원에게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매달 30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달 기준 감사원 전체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82%가 넘는 860여 명에게 이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특정 업무 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충당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돈을 기획조정실과 인사혁신과, 감사교육원과 홍보담당관 등 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원부서 직원 230여 명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 지원된 세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대부분의 직원이 나눠 먹은 셈입니다. 모니터링 활동비를 받은 직원들은 해마다 2차례 보고서를 냈는데
이마저도 부실투성입니다. 왼쪽은 감사원 기획조정실의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 보고서, 오른쪽은 지난 2017년 5월 산업은행의 조사 월보인데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부 부처의 재무 감사를 맡는 감사원이 수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직원의 쌈짓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원 부서도 감사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모니터링 활동비는 증빙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지원부서 직원도 감사 사항 및 문제점 발굴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는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 특정 업무 경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직사회의 비위에는 엄정한 칼을 들이대는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게는 국민 혈세로 온정을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키움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잠시 뒤에 펼쳐집니다. 한국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연고로 하는 팀끼리 맞붙는데 지하철 타고 상대팀에 오갈 수 있다고 해서 지하철 시리즈라고도 불리고 있죠. 이 지하철 시리즈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잠실구장입니다. 네, 응원전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키움과 두산과 키움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곳 잠실구장은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 3시간 전부터 잠실구장 주변은 한국 시리즈를 관람하러 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팀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분위기를 예열했는데요. 올 시즌 최고의 가을 야구 축제를 즐기러 온 만큼 모두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좌석은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양팀 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규 시리즈 마지막 10월 1일 경기에서 9자 경기 역전 우승을 해서 오늘도 그 기운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화이팅! 집중력이 강한 팀이 이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분위기 좋은 키움이 이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키움 화이팅! 정규리그 1위 두산은 5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 3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앞서 2017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기아와 SK의 무릎을 꿇으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올해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1위를 차지한 만큼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키움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키움은 정규리그 3위에 머물렀지만 두산과 승차가 2경기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시즌 내내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7경기 만에 끝냈죠. 한국 시리즈에 오르면서 주축인 젊은 선수들의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5위를 쉬면서 체력도 회복했습니다. 첫 경기 선발은 두산 린드블럼과 키움 요키시가 나섰는데요. 올 시즌 투수 3관왕을 달성한 에이스 린드블럼과 키움 강타선의 대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두산에 유독 강했던 요키시의 변칙 기용에 두산 타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발은 두산이, 불펜은 키움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키움이 9승 7패로 조금 앞섭니다. 하지만 두 팀의 전력이 모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첫 경기를 잡은 팀의 우승 확률은 74%가 넘습니다. 경기 결과는 경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구장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한국 시리즈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구를 누가 하는지도 하나의 이야깃거리죠. 역대 시구자를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시리즈 시구에 나선 건 주로 정치인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과 1995년에 한국 시리즈 시구를 2번 했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차전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시리즈 1차전만 놓고 보면 전체 32명 가운데 정치인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구자로 보면 연예인이 5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예인 시구는 1990년대 초부터 이어졌는데 2017년에 시구자로 나선 수지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꽂아 넣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박태환, 김연아 같은 스포츠 스타들도 한국 시리즈에 자주 초청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주변의 숨은 영웅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이 DMZ에서 수색 정찰 도중 지뢰를 밟는 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된 이종명 예비역 대령이 2015년에 시구를 맡았고요. 이번 개막전 시구자로는 지난 4월 고성 산불 당시 인명구조에 힘쓴 강원도 소방본부 고성소방서 소속 임채정 소방장이, 시타자로는 강릉소방서 소속 권하나 소방교가 나섭니다. 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모레 부산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해서 LPGA 상위 랭커 50명이 참가하고 국내 KLPGA 선수 30명도 출전해서 자존심을 건 샷 대결을 펼칩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 시즌 최저 타수상까지 개인 타이틀 싹쓸이를 노리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국내 무대에서 자신의 시즌 5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2주 전 국내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한 뒤 지난주 LPGA 투어에서도 9위를 차지했던 상승세로 신설대회 초대 챔프에 오른다는 각오입니다. 예전에 KLPGA 투어 뛸 때 BMW 대회에서 2번 우승한 좋은 기억도 있고, 또 항상 한국에서 경기할 때마다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LPGA 상위 랭커 50명도 부산을 찾아 시즌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투어에서 승수 쌓기에 나섭니다. 특히 지난주 뷰윅 LPGA 상하이 대회에서 2연패에 성공한 재미교포 데니얼 강은 아버지의 고향 부산에서의 2주 연속 우승 도전이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And family, and I still have friends out here, so it's a childhood memory. Growing up, and I use Busan slang when I speak in Korean and the different dialects. But KLPGA 소속 선수 30명도 출전해 새로운 신데렐라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즌 4승을 기록 중인 최혜진을 비롯해 신인상 경쟁이 치열한 이미정과 조하연 등이 안방에서 트로피를 내줄 수 없다는 국내파의 선두주자들입니다. LPGA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게 돼서 되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큰 것 같고. 대회가 열리는 골프장은 4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쳐 LPGA 공인 코스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시도 160여 개국에 중계되고 10만 명의 골프 팬이 찾아올 이번 대회 성공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스타 선수들의 소장품 경매와 사인회 등도 골프 팬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최고의 투수로 활약하다 야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선동열 전 감독이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48년 야구 인생부터 지난해 국정감사 때의 병역 특례 논란까지 깊은 성찰을 담았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급 투수로 불린 선동열 전 감독은 자신은 국보가 아니라는 자기 반성으로 책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일본 프로야구 진출 첫 해의 좌절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제 자신한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진짜 선동열이라는 사람은 진짜 우물 아니게 개구리구나. 손가락 시술까지 생각할 정도로 다급했던 고충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찢으려고 사실은 병원에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포크볼 쪽에 던지는 형들이 굉장히 투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안기부의 외압에 메이저리그행 준비도 포기하는 등 뜻하지 않게 정치와 마주서야 했던 아픈 기억도 풀어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기부 쪽에서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대표팀 감독 사퇴로 이어졌던 지난해 국정감사 때의 설전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럽다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린 시절 자신을 야구로 이끌었던 숨진 형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최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한테 부끄럽지 않게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건네는 담담한 경험담이길 바란다는 그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실패를 보면서의 다시 이렇게 복귀를 했을 때는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YTN 김혜은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번째 시정연설 현장에선 환대와 냉대로 정확히 갈렸는데요. 28번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귀를 막은 채 대통령 연설에 항의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야당은 귀막기, 가위 표시로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엔 한국당 쪽 통로를 이용을 했고 퇴장하면서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풍경 몇 장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국회는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에너지로 이른바 현미경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길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4도까지 올라서 포근했는데요. 해가 진 뒤 다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밤 9시에는 17도, 내일 아침은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다시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제주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영동과 영남,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전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13도, 춘천 10도, 대구 1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대구 19도, 광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겠고요.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